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2강도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 중에 하나를 맡은 포스텍 창의 IT 융합공학과 김진택 교수고요. 지금 2강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밸류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유동성의 개념을 보려고 하고 그 밑에 깔려있는 철학적인 어떤 은유가 경계, 그 다음에 접속 아니겠는가 이제 그 얘기인데요. 자, 일단 제가 밸류 디자인이라는 말을 꺼내왔으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죠. 디자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D하고 사인하고 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지금처럼 생각하는 언어학적으로 막 기호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찍어 놓는다, 마크해 놓는다, 표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원이. D는 바깥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바깥으로 표현해내고 바깥으로 찍어내고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망글글을 옛날 사람들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돼 이렇게 그어 놓으면 그게 디자인이에요. 왜? 표에 나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혹은 고구려의 우리 이제 선조들이 이렇게 삼조고가 저희 그 상징이 있었잖아요. 삼조고를 갖다 저희 이렇게 문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띠 하고 다니면은 그것도 그분한테 아주 명확한 디자인이십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찍어서 밖으로 그대로 드러낸 행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미학적이거나 조형적인 얘기로 하기엔 뭐 이렇지 않나요? 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충실했던 디자인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 상황인데 이 디자인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면서 막 16세기, 17세기 쭉 이렇게 오면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디자인의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시는 디자인은 요 17세기 정도 올 정도의 느낌일 거예요. 뭔가 아티스틱하고 뭔가 뭐 크리에이션이나 데코레이티브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물이나 서비스에 조형적이고 미학적인 장치를 넣어서 그 가치를 높여주는 행위를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프로덕트 디자인, 뭐 패션 디자인, 옷 디자인, 가구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이런 건 조형적이고 미학적인 장치를 넣어서 그 존재나 사물 혹은 서비스에 더 좋은 가치를 집어넣는 행위를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초의 개념에서 많이 이제 아티스틱하게 갔지만 이제 여기서 또 한 번의 디자인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개념이 변화가 생겨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디자인은 지금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많은 디자이너 분들도 얘기를 하시고 저도 동의를 하고 저 또한 또 여기에 생각을 보탠 이유가 이렇게 갑니다. 이제 디자인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과 결과가 의미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지성의 모든 행위를 이제 저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젠 아주 미학적이고 조형적이고 뭐 예쁘고 포장하고 이런 것만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계속 가요. 디자인으로. 그런데 그거 말고도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과 결과가 의미가 있도록 아이디어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지성의 행위는 이젠 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에는 그냥 뭐 하다못해 이런 거 뭐 온라인 강좌 같은 걸 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 기획했어, 뭐 계획했어, 프로그램 짰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지만 이젠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넓게 쓰기 때문에 온라인 강좌 그거 프로그램 디자인했어 라는 말을 해도 이제 틀리는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여권을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여권 재신청하려고 제가 갔거든요. 그 구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갔는데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도 넘게 걸리겠다 싶어갖고 제가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시소라도 떨려고. 그래서 데려가서 있는데 어떻게 툭툭툭 하더니만 여권이 5분 안에 팍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봤지? 우리 동네 짱이지? 제가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할 말이 그밖에 없어서 봤지? 우리 동네 짱이지? 그러고 나왔는데 따라 나오는 친구가 야 진짜 너희 동네 행정 서비스 디자인 되게 잘 돼 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순간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멋있다 말이 멋있는 말이다. 나는 저런 말을 못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못 쓰는 말인데 내가 왜 이해가 가지? 였습니다. 여러분도 이해 가시죠? 행정 서비스 디자인이 잘 돼 있구나. 야, 보건 서비스 디자인이 되게 잘 돼 있구나, 너희 나라. 야, 너희도 수속 절차 디자인 제일 잘 돼 있구나라는 말을 내가 말은 안 쓰더라도 왠지 그런 말을 해도 이젠 다 알아들 것 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좁은 의미의 미학적이고 조형적인 어떤 그런 것만이 들어간 디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의미를 얻었고
그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모든 지성의 행위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보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마지막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말은 많이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밸류 디자인 그러면 옛날식으로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밸류가 추상적이라 안 잡혀요. 그쵸? 뭐 책상 디자인, 의자 디자인, 옷 디자인 이래야 이제 앞에 있는 애가 잡히니까 디자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젠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되는 이유는 밸류를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과정과 결과에서 가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실천해서 그거를 한다면 이젠 그거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류 디자인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고 있고요. 바로 이런 과정 안에서 이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밸류 디자인의 우리의 어떤 이 실천 안에서 재밌게 보여질 수 있겠구나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저한테는 이 밸류가 여러분 밸류는 그냥 값어치예요. 일단은 어원적으로도 간단합니다. 밸류는 뭐 지금은 되게 가치 이러니까 좀 어려운데 그냥 값어치예요.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값어치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제 너무 돈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아시잖아요. 이 가치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가는. 그래서 밸류라는 말이 저한테는 재밌고요. 자, 그러면 이 모빌리티 문제를 밸류 디자인의 문제로, 즉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아까 모빌리티 경계와 컨택, 커넥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넘기 어려운 혹은 넘어서 생기는 가치, 넘어서 생기는 의미 혹은 넘어가면서 다시 오면서 이 생기는 일강에서 말했던 영토화, 탈영토화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가치들이 어떻게 생기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묶어서 멋지게 일을 만들 건가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 이제 저희들한테 닥친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밸류 디자인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계속 공허한 얘기가 안 되려면 이 구체적인 문제 안에서 저희들이 그걸 봐야 될 거잖아요. 유동성이 또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거 다 여러분 알고 계신 말씀이죠. 저 위에 뭐 인공지능도 있고요. 그죠? 스마트 로봇도 있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또 뭐 지속 가능성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고령화 사회도 얘기하고 그린 어반 그러니까 뭐 도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공유 경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죠? 물론 지금이야 4차 산업혁명 뭐 이래가지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이런 얘기가 가장 첨예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이 급박한 현대사회를 나타내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죠. 적정기술이란 말은 많이 안 쓰시겠지만 또 이런 문제도 이제 저희들한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유동성이라는 문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낼 건가라는 지성의 행위를 할 텐데 그 문제를 밸류 디자인을 통해서 유동성의 문제를 보자. 어떤 환경에서 바로 이렇게 무섭고 빨리 지나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보자.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동영상을 많이 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체크하면서 좀 가겠습니다. 자, 일단 몇 개 보실 동영상 자체가 지금 유동성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얘기는 좀 나중입니다. 나중에 연결할 거니까 일단 제가 지금 우리 상황 자체를 같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영상을 좀 같이 보죠. 예, 이제 오토 드로우라고 이제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무료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러분한테 야, 너 이거 그리려고 한 거지? 라고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느낌 오셨죠? 다들 그림 잘 그린 거 아니잖아요. 저도 똥손이라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근데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거나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구인한테 그림을 다 그리게 할 수도 없고 컴퓨터한테 그림을 또 잘 그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AI한테 러닝머신이나 딥러닝 시켜서 뭔가 할 수는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구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거 무료니까 오토드로우 쳐서 들어가셔서 그림 그리시고 다운받으셔서 뭐 PT 같은 데 쓰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재밌는 뭐 하나의 앱이지만 얘가 하나 있었고요. 자, 이번엔 미국의 총기 사건 관련된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예, 이분이 이제 이 아드님을 잃으신 아빠고요. 아버지시고요. 이런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총기 사건이 말도 안 되는 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잊을만 하면 잊을하고. 그럼 도대체 미국이라는 사회는 얼마나 그지 같길래 저런 걸 하나 법안으로 못 만들고 저러나 싶잖아요. 근데
민의는, 그러니까 SNS나 이런 데서 발현되는 민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너도 이거 고쳐야 되지 않냐. 근데 정치가들이,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이 워낙에 이 총기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로비 때문에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데 이런 피해자들은 계속 생기고요. 그죠? 이분도 아들 잃으신 아버님이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이거 우픈 얘기죠. 재밌는 게 아니라 우픈 사건, 우픈 통계를 하나 보는데 이분들이 정치가들이 손으로 쓴 편지나 탄원서는 그래도 뜯어는 본대요. 96%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SNS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너희들 총기 규제 법안 안 만들고 뭐하냐, 니들 미친 거 아니냐, 암만 떠들어도 콧방귀도 안 끼는데 그나마 손으로 쓴 편지는 좀 읽어본다고 하니 결안으로 바위치기지만 뭔가 좀 하자. 더 이상 어떻게 계속 이런 비극이 나니 해서 이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편지 프로젝트인데 좀 다른 프로젝트겠죠. SNS상에서 총기 규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이거를 손편지로 바꾸는데 아무 글씨체가 아니라 이 아들의 글씨체로, 죽은 아들의 글씨체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파벳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SNS상에서 저희들이 그런 총기 규제 관련된 얘기를 쓰고 이제 이걸 제네레이트를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글씨체를 로봇이 써요. 로봇이 써서 손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편지를 보낸 거죠. 예. 기업의 문제, 뭐 AI 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미 훅 다가온 문제를 같이 좀 보고 싶어서 얘기해 드렸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같이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요 우리들의 어떤, 여러분 자꾸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뭐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좀 차분히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일단 요걸 보고 나서 얘기를 좀 하죠. 그리고 같이 또 일단 제가 여기까지 봤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유어겐이라고 요번에는 중국도 지금 이게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 얘기예요. 이 중국의 바이두라고 하는 IT 기업이 만든 헬스케어 제품인데요. 좀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 안경인데요. 빨리 설명을 드리면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분들 여러분 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가족이나 환자분이 같이 무너지는 몇 번째 중에 아주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을 못 알아볼 때 생깁니다. 그러면 진짜 슬프고요. 서로 이제 많이 무너지는데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 가족들이 슬프긴 한데 화를 내요. 엄마 왜 나를 몰라? 막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또 너무 불쌍하게 보거나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저희들의 존엄이 해쳐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화내는 경우에는 더 나쁜 게 화를 내고 엄마 왜 몰라? 얘를 왜 엄마 그렇게 좋아했던 손자잖아? 막 이렇게 화를 내면 안 그래도 지능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되고 있는데 야단을 맞으면 이분은 우울증에 걸리고요. 이 우울증이 다시 알츠하이머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게 악순환이 돼요. 이 초기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조금 더 이 사이클을 벗어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안경을 하나 특이한 안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경을 이제 끼워드리면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느낌 오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보고 다니다가 매칭이 되면 그 가족 혹은 내가 이제 잊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이미 우리가 넣어놓고 매칭이 되면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저만 들리게. 그러니까 이분의 자존감을 위해서 할머니 손자 아무개 누구예요?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갔죠? 할머니 요번에 뭐 할머니 사위 아무개 누구입니다. 요번에 뭐 이렇게 돼서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면서 굉장히 UX라고 하죠. 사용자 경험 디자인으로 봐도 굉장히 촘촘한 겁니다. 잘 들리게 나만 들리게 해서 이분의 자존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곧 나오겠지만 강아지도 이렇게 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물도 다 되는 거죠. 이렇게 강아지도 다 되고
즉 여기까지 이제 한번 봤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봤으니까 한번 여기까지 봤으니까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관련되는 요 얘기를 좀 하죠.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지금 제가 인스타그램 그 페이스북 가져왔어요. 어차피 같은 회사죠. 같은 회사니까 뭐 같은 뭐 그거긴 하지만 약간 성격은 다르잖아요. 인스타그램 우리 지금 다 젊은 선생님들이어가지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고양이 사진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정말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많은 사진을 볼 줄 몰랐는데 개 고양이 사진을 그때 이제 많이 보여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보셨던 AI는 지금 잠깐 보셨던 이 바이두가 만들었던 헬스케어 안경에서도 인식하죠.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누구구나, 이게 뭐구나, 사물 인식하잖아요. 근데 아직 AI는 감정은 모르죠. 그죠? 감정은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물론 비슷하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SF 소설처럼 이렇게 감정을 알 수 있는 건 안 올 거예요. 근데 감정을 어떻게 하든 알고는 쉽게 하는 노력들이 또 저희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근데 컴퓨터한테 가르칠 수는 없고 얘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연구자들이 이런 걸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다 해시태그를 달잖아요. 이런 고양이 이렇게 올리면 아 행복 너무 예쁘다 뭐샵 어떡하면 좋아 샵뭐 이렇게 귀여워 죽겠어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만큼의 섹터를 가지고 아 이만큼이면 얘는 귀엽고 아주 아그레아블 이미지일 거야. 아 이건 굉장히 좋은 이미지고 아주 기분 좋은 이미지일 거야.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어떤 뭐 굉장히 나빠 뭐 싫어 뭐 이런 해시태그가 올라가면 아 이거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고 뭔가 좀 나쁜 이미지구나. 아 뭔가 좀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해서 올리고 옆에 우리가 해시태그로 또 댓글에 너무 좋았겠다. 나도 하고 싶어. 너무 예쁘다. 그기 맛있겠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 아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이미지는 좋은 거야. 마치 감정을 아는 것처럼 정서를 아는 것처럼 좋고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이런 식으로 얘가 배우고요.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여러분 뭐 우리 딱 보면 벌써 우리 부장님이 올릴 것 같은 그쵸? 우리 아빠가 올릴 것 같은 그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막 멋있는 사진에 부장님들 보면 저런 데 산에 등산 가셨다 오셔가지고 찍고 자연의 거대함 속에 내 자금을 느낀다 뭐 이런 거 올리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좋아요 눌러드리는데 뭐 전 세계 아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아재도 뭐 I am not a product of my circumstance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재는 다 똑같나 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올리고 밑에 뭐 생각하게 하네요. 뭐 이런 게 우리들이 데이터를 올리면 컴퓨터는 또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시킨 거죠. 물론 이런 거는 뭔가 명상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고 생각할 만한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고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이 친구들도 그렇게 배워서 우리한테 새로운 지금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아까 저랑 같이 구글 것도 보셨고 이제 총기 규제 사건 관련돼 있는 그것도 보셨고 헬스케어 사진도 보셨고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보셨습니다. SNS 상에 뭐냐? 지금 저희들의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적인 행동을 완전히 파악해서 그걸 모로지 떼어놓고 그걸 다시 기계와 사물한테 줘가지고 너 우리처럼 자생적으로 생각해 라고 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이럴 땐 제가 포스텍에 있는 교수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제가 그쪽으로 전문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의 패턴을 완벽하게 알아서 떼어다가 기계나 사물한테 줘서 자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라는 기술은 저희한테 없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의 많은 패턴 중에 하나, 많은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하고 확률과 통계적인 방식으로 뽑아내서 이거 맞지라고 하는 것만 저희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하는 거지 SF 소설 같은 식으로 그렇게 자생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뭐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우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철학적으로도.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AI니 뭐니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뭐 새롭고 그렇다 보여도 지금 AI는 이겁니다. 데이터 없이는 안 돼요. 데이터 없이는 안 됩니다. 즉,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돼가고 있는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뭐 태어나시자마자 이미 굉장히 대한민국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저게 별로 특별해 싶으시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선진국이라 그러신 거지 저렇지 않아요. 어쨌든 다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AI를 기반으로 했건 혹은 AI를 기반으로 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건 데이터의 근거에서 가능한 거예요.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쓰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빌리티는 데이터 큐레이션인 거예요. 아까 지금 보셨던 치매 환자분이 어디를 못 나오시죠. 그 병 때문에. 하지만 그 안경 때문에 다니실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오롯이 나름대로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그런 허망이나 어떤 그런 존재감이 어떤 무너지는 거를 경험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란 유동성을 줬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바운더리, 컨택 커넥션 어떤 거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잘 쓰고 그 정보의 경계가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삶 속으로 오느냐를 우리가 밸류 디자인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데이터 큐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그걸 밸류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조금 공허할 수 있어요. IT나 AI나 공학자들 하는 거고 인문학자는 계속 뒤쫓아가가지고 의미나 쫓아가서 만들어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저랑 보셨던 안경이나 뭐 오토드로우나 특히 그 총기 규제 관련된 그 손편지 쓰기 프로젝트 같은 거 그거 누가 합니까? 공학자 혼자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공학자도 하고요. 심리학자도 오고요. 사회학자도 오고요. 모든 사람들 다 와서 집단지성에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밸류 디자인 하는 겁니다. 물론 밸류 디자인은 제가 미는 말이니까 그냥 제가 쓰는 말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선 어쨌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한 거고 따라서 제가 지금 말하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경계를 항상 전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유동성을 얘기할 땐 지식도 넘나다녀야 되고요. 지식이 디자인돼야 되고요. 나 문과니까 계속 문과, 나 이과니까 이과, 너 공대지 뭐지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공부가 주특기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주특기는 계속 있어도 그 위에서 지식 디자인을 넘나다니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갑자기 되도 않는 이런 얘기 하니까 아유 쟤는 뭐 철학과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 하니까 뭐 이상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옛날로 치시면.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 큐레이션, 경계, 컨택 커넥션 얘기를 한다고 할 때는 아마 이 얘기는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는 데이터 큐레이션이고 바로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문제는 밸류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그 개념이 이제 데이터 큐레이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밸류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3강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컨택과 커넥션에 대한 문제, 바운더리 문제를 좀 더 다른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는 아까서부터 있었던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